내가 돈이 있다 그래서 마음대로 대출을 갚아도 문제가 됩니다. 지금 딱 이거만 보시면 자금 조달 계획서 거의 안 걸리게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맞죠? 안녕하세요. 복덕방 기자들의 황영규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김태용 세무사를 모시고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잘못 쓰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한 후일담과 또 그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어떻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꿀팁을 듣기 위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금 조달 계획서가 얼마나 무섭길래 요즘에 이렇게 또 사람들이 겁먹어 하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네. 요즘에 자금 조달 계획서로 저도 상담을 10건 이상씩 받고 있는데요. 하루에? 예, 하루에 그만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받고 있고, 이제 대부분 분들이 이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을 처음 하다 보니까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강력한 부동산 제도도 시행되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 자금에 상관없이 부동산 취득자금 1억 중반에서 1억 후반대 이런 그 작은 저가 아파트도 상관없이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걸 잘못 쓰면은 나중에 뭐 증여세를 문다거나 혹은 아예 뭐 사업체까지 막 세무조사를 가가지고 탈탈 털린다 막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을 해서 국세청에서 분석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PCI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PCI 분석을 해서 그거와 맞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조사가 바로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소명이 나와야 됩니다. 대부분 조사라고 하면 내가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조사를 해보니 너의 능력이 10억이 안 되더라. 그럼 그 나머지 자금을 어떻게 마련을 했느냐라고 나옵니다. 그 PCI가 내 소득과 지출을 파악해서 어느 정도 잉여 자금이 있는가 이거를 파악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세세하게 뭔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례들이 걸리는지는 그때그때 이제는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고요. 이제는 우선 지금 딱 이거만 보시면 자금 조달 계획서 거의 안 걸리게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맞죠? 네네네네. 하나하나 저희가 체크 해보면서 지금 주택을 사시려는 분들 혹은 계약을 마쳤는데 자금 조달 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은 진짜 이것만 하나 보시면 저희가 걱정할 수 없게끔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고요. 우선 자금 조달 계획서 지금 저희가 옆에 띄워놨는데요. 여기를 어떻게 써야 될지는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뭐 지금 시간의 한계가 있으니까 우선 중요한 거 포인트만 찝어가지고 말씀을 해주실래요? 우선 가장 먼저 예금액. 네, 예금액.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네. 금융기관 예금액은 내 보통 예금 잔액에 얼마가 있느냐를 적는 겁니다. 제가 아파트를 취득할 때 뭐 10억짜리 자금을 취득할 때 보통 예금을 3억 정도 쓰겠다. 그렇다고 하면 보통 예금에 3억 이상 있겠죠. 근데 통장에 있는 금액을 맞습니다. 네. 그럼 궁금한 게 이게 요즘에 주식이 장난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 주식을 내가 팔아가지고 통장에 넣어놨어. 그럼 그것도 예금액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제 그거 쓰는 방법은 주식 채권 등 뒤에 보면 주식 채권 등 매각 대금이라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상에 주식 채권 등 매각 대금이 있는데 요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 시점 전에 주식 채권을 매각해서 그 돈이 보통 예금에 있다. 라고 하면 보통 예금에 적는 겁니다. 계약 전에 주식을 팔았으면 보통 예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이미 예금에 있을 거니까요. 근데 이제 자금 조달 계획 시점에 이제 내가 잔금을 치르기 전에 이 주식을 팔아서 계약 후에 팔면 맞습니다. 이거는 주식 채권 매각 대금에 기준으로 보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뭐 크게 막 세무 조사나 막 압박을 받을 요인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며칠 전에 전화 상담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서울의 아파트를 10억 중반대 아파트를 사신다고 하셔서 저한테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사례를 문의하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전화로 저한테 문의하신 게 세무사님, 제 보통 예금에 5억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4억을 금융기관 예금액에 적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다만 그분이 전문직 종사자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대표님 5년 동안 보통 5년 잡으니까 5년 동안 소득금액 신고가 얼마 정도 들어갔나요? 4억 이상이 되나요? 4억 이상은 된다고 합니다. 그럼 문제가 없죠. 그러면은 그 안에 뭐 부동산 취득이나 뭐 동산 취득, 자동차를 취득했다거나 아니면 신용카드 지출액 그걸 뺐을 때 4억 정도가 남나요? 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물어보니 4억이 안 되죠 라고 해맑게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게 바로 PCI 분석입니다. 그 국세청에서 내 소득이랑 지출을 분석해서 보통예금보다 작지만 그걸 보통예금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차익에 대해서 세무 소명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예금액의 규모하고는 상관이 없이 PCI에만 걸리면 다 뭔가 대상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 대상자라고 봐야죠. 아, 그래요? 이게 뭐 1억이 넘고 2억이 넘고 3억이 넘어야지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불과 5천만 원 미만도 PCI 조금 걸리면 조금 우려해야 된다. 뭐 아, 이렇게 우려는 보면. 하셔야 됩니다. 예, 무조건 100%다 나오진 않지만 예, 그래도 세무조사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신고했어요, 결과적으로? 아, 결과적으로 이제 저는 그분 자금 조달에 대해서 상담만 해드리고 그렇게 되시면 차라리 그 보통 예금액을 좀 더 줄이고 뭐 주담대나 아니면 그 친족 차용이나 아니면 증여를 조금 받아서 증빙이 확실한 금액을 조금 더 높이시는 게 좋다라고 상담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내가 이미 통장에 지금 5억 원이 있는 건데 네. 그 5억 원이 PCI 했을 때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맞죠? 근데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에다가 이미 5억 자체가 PCI에 걸리는 건데 예금액 자체를 조금 쓴다고 해서 그걸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이 보통예금 잔액 자체는 그 세무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금조달 계획서에 금액을 적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세무조사가 나올 확률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내 통장 안에 여러 가지 땡겨 쓴 것들이 있고 뭐 차입금이 있고 해서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내가 예금액을 이 금융기관 예금액을 얼마나 썼느냐가 중요한 거다. 맞습니다. 이건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것도 좀 너무 겁먹으실 필요가 없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또 좀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번 것보다 방금 PCI 시스템보다 보통 예금이 더 많을 수는 있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식이 많이 올라서 판 대금이 보통 예금으로 옮겨져 있을 수도 있으니 예, 그런 경우에는 소명이 충분하죠. 많다는 것 자체를 겁먹을 필요는 없고 네. 이 예금액의 기입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예,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중요한 게 사실 요즘에 좀 예민한 게 증여 부분인데 예, 맞습니다. 생각보다 증여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세무사님께서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시던데 맞나요? 아, 네, 맞습니다. 증여라는 게 이제 제가 걱정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네.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세 납부까지 완료가 된다면 그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증여세 신고 없이 그 불법으로 증여를 받는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이게 증여세가 그나마 신고하면 그만이라고 하면 네. 가장 주의할 거는 뭐예요? 아, 이 개인 차입금 부분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개인 차입금이면 가장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가족들한테 돈을 빌렸다. 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이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건 이자율을 정해서 이자를 매달 꼬박꼬박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매달 몇 월 며칠 맞습니다. 일일까지 정확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최고예요. 그게 최고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체를 하셔야 됩니다. 이자는 어느 정도 선까지 해야 돼요? 아, 이제 네. 이자는 4.6%. 원칙적으로는? 예, 원칙적으로는 4.6%입니다. 예, 다만 국세청에서 증여세법에서 이 1년 이자가 1,000만 원 미만이면 그 4.6%로 안정해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자를 아예 안 줘도 된다라고 하면 증여세법에서는 1,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증여세 추징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다만 국세청 입장에서 볼 땐 아무 거래가 없기 때문에 요건 금액 자체에 대해서 증여로 봅니다. 빌린 거 대여금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4.6%를 해야 된다. 근데 1,000만 원 미만이면 괜찮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거는 되게 아니란 생각이고 맞습니다. 그냥 맞습니다. 걸리기 싫으면 5만 원, 6만 원, 7만 원이야 조금이라도 보내라 이거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네, 차라리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보내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빌린 이자가 빌린 금액에 대한 이자가 1,000만 원이 넘는다. 그럼 그 빼도록부터 4.6% 4.6%를 하셔야 됩니다. 1,000만 원 미만이면 소액이라도 꾸준히 보내고 네. 1,000만 원 이상이면 4.6% 귀신같이 지켜야 되고 정리하자면 그거네요. 네, 맞습니다. 받으시는 분도 뭐 임대소득 신고 뭐 해야 되지 않아요? 예, 받으시는 분도 이자를 받으셨으면 이자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한번 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 정도면은 사실 뭐 증여했고
빌린 돈 했고 예금액했고 뭐 거의 끝난 거 아닙니다. 여기에서 가장 간과하시는 부분이 계신 게 제가 많이 추징당하는 사례를 본 게 부동산 처분 대금입니다. 아 처분 대금이라 하면 뭐 전세금 빼서 갚고 맞습니다. 갈아타기 해가지고 갚고 뭐 이런 맞습니다. 만약에 이 전세 보증금을 빼서 주택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기존 주택에 있던 걸 판매하고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처분 대금에 적는 겁니다. 요게 리스크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리스크가 있냐면 요거는 실패 사례인데 이미 그 자금 조달 계획서 내서 추후에 조사가 나온 경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의뢰를 하셨는데 전세금을 뺀 부분에 국세청에서 그럼 전세금이 어떻게 마련된 건지 2년 전에도 이거 어떻게 그렇죠. 마련된 건지 예 그걸 입금 내역을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어머님 통장에서 그 임대인한테 바로 갔습니다, 돈이. 그거 어떻게 그래서 요거는 증여세 추징을 당했습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저한테 보냈고 제가 그걸 전세금을 충당했고 나중에 그 전세금을 빼가지고 집을 샀으면 네. 이 어머니한테 받은 돈은 네. 내가 계속 이자를 그때부터 놨어야 되는 거네요. 사실 안전하게 가려면은. 그렇죠. 차입금으로 보고. 맞습니다. 맞죠? 네. 그 방법을 한번 지금 전세를 사시는 분들 되게 주의해야 될 게 그러면 나중에 네. 내가 내 집 마련할 거고 이 전세금을 빼가지고 내가 집 마련할 계획이 있다 네. 라고 하신다면 지금부터 내가 어머니한테 혹은 부모님한테 꾸준히 내가 이자를 보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부터. 맞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1년이 지난 시점이다 라고 하면 1년 동안은 이자를 안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이 1년치 이자를 정산을 해서 한번 보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되게 지금 전세를 사시고 나중에 내 집 마련이 목표이신 분들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세금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지원받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나중에 내가 이거를 전세금을 나중에 빼고 다시 부모님한테 상환할 게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이자를 꾸준히 내가지고 나중에 내가 집 살 때 나 이거 부모님 차입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거란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맞죠? 이거 지금 당장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지금 전세 하시는 분들도 기억해둬야 되는 포인트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부동산 처분 대금은 뭐 이것만 주의하면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 다른 상담 사례가 있는데요. 그 세무조사를 받은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제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이 그 돈으로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하려고 하신 사례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 다 처분이 끝나고 몇 년 뒤에 세무조사가 나온 케이스입니다. 세무조사가 나와서 요 아파트 처분 대금, 기존 아파트 처분 대금에 대한 입금 내역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입금 내역을 받았습니다. 근데 계약금, 잔금은 남편분 아파트였고 남편분 통장으로 잘 들어왔는데 잔금은 사모님 통장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 전 집을 처분할 때 잔금이 사모님 통장으로 들어간 맞습니다. 거예요? 남편 명의의 집을 처분했는데 그 잔금이 사모님 사모님 통장으로 들어왔다? 네, 맞습니다. 근데 뭐 부부 사이인데 뭐 문제가 있나요? 이게? 부부 사이에도 돈이 그 생활비 명목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면은 증여로 봅니다. 그러면 이게 남편분이 잔금을 와이프한테 증여한 게 된 거네요? 맞습니다. 처분 잘못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이게 살 때도 중요한데 팔 때도 중요하다 이런 그럼요. 거죠. 남편 맞습니다. 명의로 내가 팔았으면 남편 명의 통장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다 들어와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 잔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3억 정도가 됐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부 증여세 공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 증여세 신고를 해서 맞습니다. 그 3억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추징은 안 됐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래도 이게 어쨌든 간에 내가 지금 이번에 3억 원을 까먹는 바람에 나중에 혹여나 남편이랑 아내분이랑 주고받게 되는 금액의 한도가 확 줄어들게 되는 부작용이 나타난 거네요. 네, 맞습니다. 큰 돈은 본인이 번 돈은 본인 통장에서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저도 이런 걸 보면서 느낀 게 국세청에서도 이제 그 사모님 통장으로 들어가서 이런 경우가 발생했잖아요. 내 아파트를 처분해서 내가 받았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돈이더라도 뭐 그 연봉
생활비 명목을 제외하고는 이제 큰 돈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런 거는 뭐 사모님 통장을 빌려 쓰거나 안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생활비 용돈을 제외하고 네네네. 큰 돈 오가는 것 부부 사이엔 조심해라. 네네네 맞습니다. 그런 거네요. 네. 지금은 그러면은 사실 뭐 이 정도만 되면 사실 자금조달 계획서는 다 준비를 한 것 같은데 네. 뭐 이 정도면은 다른 세무조사 들어올 필요는 없을까요? 네, 제가 괜찮아요? 네. 이제 거의 이 정도에서 주의할 점은 말씀 다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주담대를 그 은행에서 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주담대는 은행에서 주면 끝나고 은행이 보증을 하기 때문에 네. 리스크가 전혀 없습니다. 네. 리스크가 전혀 없지만 여기에서도 이제 PCI 시스템이 들어가는데 PCI 시스템이 들어가서 만약에 내 소득이 5천만 원이에요. 네. 내가 만약에 지출이 없어. 네. 지출이 없이 매년 5천만 원씩 벌어요. 근데 이 주담대 상환은 매년 1억씩 해. 그러면은 세무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출금을 돈이 많다 그래서 마음대로 갚으면 안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원리금 상환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예, 그냥 원리금 상환은 어차피 뭐 100만 원 그 정도 상환 약정이 돼 있어서 그러는데 이제 중도에 돈이 많아서 내가 좀 대출을 좀 줄이고 싶다라고 해서 내가 갑자기 1억을 상환해요. 내가 5천만 원 버는 사람인데. 아니 이미 집산지 보통 3, 4년 뒤에 중도금 상환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3, 4년 뒤에 하는 것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많이 PCI 시스템 돌려서 내가 소득보다 많이 신고가 되면 대출을 많이 갚으면 이거는 몰랐네요. 네. 이게 중도금 대출을 나중에 한꺼번에 많이 상환했을 시 네, 소득보다 맞습니다. 많이 상환했을 시에는 들어올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조심해야겠네요. 예. 왜냐면 사실 보통 이게 집 사고 나면 1, 2년 정도 좀 긴장해요. 조사 들어올까봐. 네. 그래서 3, 4년 지나면 좀 긴장 풀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는 부모님 지원 받아가지고 우리 이제는 이거 상환해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는데 그런 분들도 긴장이 긴장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돈이 있다 그래서 마음대로 대출을 갚아도 문제가 됩니다. 네. 이거는 꼭 이것도 이제 좀 주의 사항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요즘 자금조달 계획서는 사실 조정 대상 지역이면 다 제출하고 심지어 투기과열지 같은 경우에는 증빙 서류까지 제출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상 거의 전국 대부분 지역 제출하는 건데.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자금조달 계획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 무서운 세무조사를 받는 일이 없도록. 예. 그래서 자금조달 계획서 이제 주택을 취득할 계획이 계시고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하실 분들이라면 자금조달 계획서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 내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신다면 이거는 제가 추천드리지만 주변에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 엄청 많습니다. 주변에. 웬만하면 다 하시는 거죠? 예. 그 분들한테 이제 조금의 소정의 수수료가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을 거쳐서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집 한번 잘못 사면 탈탈 털리는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요즘에 워낙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것도 한번 이 영상을 보시고 또 꼼꼼하게 준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북덕방 기자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